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텐 김광상입니다.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이 마무리되면서 이른바 5월 장미 대선 대진표가 확정됐죠. 경선 전에는 조금 다른 예측들도 있었습니다만 일찌감치 대세가 결정됐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1, 2위 하는 양대 후보의 주요 지지 기반이 수도권의 표심과 연동이 많은 호남인 것이 재확인되면서 이제 이번 대선에서도 호남 표심이 중요한 한 키를 쥐게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각 정당의 대선 후보 확정의 의미를 되짚어보고 더불어서 호남 표심의 추이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또 각 여론을 면밀히 추적하고 있는 전문 기관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드립니다. 김동모 호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승용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 연구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윤태곤 더모아 정치 분석실장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서울에서랑도 바쁘신데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전 국민의 관심 모았던 각 당의 경선 이제 다 사실상 끝났는데요. 이제 각 당의 상황들부터 하나씩 좀 살펴보고 다음에 주요 변수들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역시 민주당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는 대로 문재인 전 대표가 결선 투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이렇게 이제 압승을 하고 이제 끝났습니다. 사실 1위를 누가 하느냐보다 경선 시작된 이후에는 2위가 누가 하느냐, 혹시 결선 가느냐 이게 관심거리가 있었는데 어쨌든 첫 번째 순회 경선지였던 호남의 1위 이게 그대로 이제 확정된 셈이 있는데 이 민주당 경선 결과 또 어떻게 보시고 해석하시는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김동무 교수님 먼저 말씀하시죠. 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한마디로 이변은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문재인 대세론 열차가 예정된 시간표대로 지금 순항을 마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전체 득표율의 57%를 득표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혹시나 기대했던 이 본선 대결은 역시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뒤집기 이변은 없었고 이 예정된 시간표대로 이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문재인 대세론이 탄력을 받아서 본선에서도 지속될 것이냐 이게 이제 하나의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흥행 효과는 조금 덜한 것 같은 느낌도 드네요. 그런데 오승용 교수님 또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짚어봐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됐을까를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이 과연 문재인 후보에게 긍정적일 것인가, 부정적일 것인가, 약일 것인가, 독일 것이냐를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당 내에서는 문재인 대세론이 확고했다. 특히나 현역 국회의원들이 호남 지역에는 없었습니다만 지방의원과 단체장들이 대부분 더불어민주당이었기 때문에 호남에서부터 문재인 후보가 사실상 압승하는 그런 출발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모바일 경선 제도 자체가 아무래도 모집을 누가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정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문재인 대세론이 당 내에서 확인되는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결과적으로 약이 될 것인가 독이 될 것이냐의 예측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경쟁이 치열하면 유권자들의 시선을 끌어모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선 투표제나 이런 과정이 있었다면 좀 더 후보 경쟁력도 좋아지고 또 당 내를 넘어서 당 바깥의 문재인 대세론을 확산시키는 데도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없었기 때문에 아마 당초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어떤 컨벤션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약될 수 있을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은 문재인 대세론이 당내에서는 확고하다라는 걸 조직적으로도 절대 우위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경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절대 우위가 독이 될 것인지 약이 될 것인지 지켜볼 일인 것 같은데요. 우리 배종찬 본부장께서는 또 어떻게 보시는가요? 네, 본선은요라는 질문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민주당 경선이 200만 명이 넘는 참여자 그리고 이 최종적인 투표율도 상당히 높은 편이었거든요. 그만큼 관심을 많이 모았고 그것은 이 탄핵 국면에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들의 여망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 높여놓았을 뿐만 아니라 경선에 대한 관심까지 높여놓았거든요. 그런데 완전 국민 경선제였느냐고 본다면 여론조사의 다자대결 구도에서는 상당히 이 안희정 또 이재명 시장이 경쟁력이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은 싱겁게 이 문 전 대표의 압승으로 끝이 났거든요. 그렇다면 이 경선 기간 동안에 이것이 본선 정도의 수준으로 치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이 문 전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 또 그리고 이 통합 능력에 대해서는 꼬리표를 남겨놨다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 부분이 이 본선 경쟁에서는 상당히 이 견제를 받을 대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경선 때 털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래도 성공적인 경선이었습니다. 하지만 본선에 대한 우려를 남겨놓는 본선은요 하는 질문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예, 결선 투표제로 못 간 것이 좀 아쉬운 국면이 될 것 같으네요. 우리 윤 실장님은 또 어떻게? 이 호남에서만 국한해서 보자면은 예. 제가 이제 그 국민의당 경선할 때 광주에 왔었거든요. 좀 관심도 있어가지고 둘러봤는데 양당 다 참여하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ARS로 참여하시고 국민의당에 현재 가서 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 당이냐 저 당이냐 떠나가지고 좀 일찌감치 호남에서는 이제 문재인 안철수 두 장의 카드를 한번 붙여보자. 좀 이렇게 선택한 게 아닌가. 그럼 거기에는 아무래도 뭐 안희정 지사나 이재명 시장이 그 사이에 끼어들기에는 좀 역부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각 당의 경선 결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호남이 이제 조금 약간은 편안한 마음 그러면서도 좀 호사를 누린다 할까요? 두 번 편안한 이제 두 개의 카드를 들게 된 상황이 된 것 같아요. 혹시 민주당의 이 경선 후보 확정 최종 결과를 보시면서 덧붙여 해석할 것들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다음 국민의당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하신 말씀은 없으신가요?들? 예. 그러면 이번에 국민의당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기서 뭐 대세론이 있었어요 본래부터 그러다가 아시다시피 경선 방식을 놓고 이제 조금 이렇게 이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혹시 그 방식 때문에 역선택 뭐 등등 해서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또 긴장감이 조금 있었습니다. 결국은 1위를 했습니다. 같이 이제 뭐 대세론에 비슷한 민주당하고 같은 양상이 됐기는 했는데 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흥행은 또 상대적으로 좀 더 됐지 않나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분들 어떻게 보시는지 누구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뭐 우리 오 교수님? 네. 네. 뭐 우선 국민의당 경선 완전 국민 경선제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건 잘못된 표현이고요. 여론조사 20%가 있기 때문에 완전 국민 경선이라고 표현하면 안 될 것 같고요. 80% 완전 국민 경선이겠죠. 저는 호남이 사실상 국민의당 경선을 결정했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장 투표라든지 그리고 첫 경선지로서 광주를 선택했던 것들은 나름 손학규 후보의 어떤 노림수였었는데 그것이 전혀 통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앞서 윤태곤 실장께서 말씀하셨지만 호남은 이미 이 두 당의 경선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번 대선을 안철수 후보 대 문재인 후보 간의 대결 구도로 인식하고 있었고 그러게 가능했던 것은 결국은 탄핵 상황이라는 그런 것들이 가능했던 것 같고 국민의당은 오히려 더불어민주당보다도 더 압도적으로 안철수 후보의 국민의당판 대세론이 확실히 드러났던 경선이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이 국민의당 경선에서는 오히려 수도권은요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습니까? 수도권이 유권자가 가장 많거든요. 네. 너무 호남에만 신경 썼고 또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오 교수님 말씀대로 이 호남에서의 대박 잔치를 치렀거든요. 그러는 바람에 호남에만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 이 경선의 후반부에 있었던 수도권 경선이 너무 싱거웠던 것 아닌가. 그리고 경쟁자들이 또 사실은 경쟁적이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이 안철수 전 대표가 상당히 압도적인 그런 국면의 경선을 치렀기 때문에 이 본선도 문제가 되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수도권 그리고 20대의 이 지지를 충분히 이 경선에서 끌어내지 못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는 대목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호남에서는 호남 민심을 문 전 대표도 안 전 대표도 오롯이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가져가지 못한다면 중요한 승부수는 앞으로 충청 수도권이 될 텐데 그런 수도권을 염두에 둔 어떤 정책 또는 안철수 전 대표의 능력을 보여준 경선이 되냐면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한 가지 주목할 만은 이 목소리가 바뀌었다는 경쟁자가 누굽니까? 이런 건 좋았는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 목소리, 득음 외에 이 정말 결정적인 그런 정책을 수도권 또 20대를 대상으로 반전할 수 있는 것이 안 전 대표가 과연 이제는 꺼내 들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숙제를 제시해 준 경선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모로 민주당에 비해서 국민의당이 그리고 문재인 후보에 비해서 안철수 후보가 이 호남 경선 전까지 많이 밀렸었죠. 객관적으로 볼 때 이제 호남 경선의 의미는 올려서 판 위에 올려줬다. 예. 한번 비등비등하게 붙을 만큼 이제 안철수를 이렇게 밀어줬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뭐 안철수 대세론 이런 건 뭐 아니지만은 살아있구나. 호남이 저렇게 밀어주는구나. 여전히 살아있구나. 우리도 한번 주목해 볼 수 있겠다라고 뭐랄까요. 시동을 걸어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뭐 드라마의 후반부는 조금 아쉽긴 했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지역적으로 수도권 또 세대적으로 또 20, 30대 젊은 층 이런 이제 과제를 좀 남겼다. 그렇지만 어쨌든 씨름판에 두 사람을 세웠다. 이것의 의미는 있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오늘 김 교수님 또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저도 뭐 그렇게 봅니다. 초반에 그 경선 룰, 또 경선 일정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좀 실망감을 주었지만 막상 이게 경선이 시작되면서부터는 그날의 첫날이 25일 날 굉장히 호남 날씨가 굳었습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도 한 10만 가까이 많은 그 시민들이 현장에 와서 이 투표를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이 대박 흥행 예감을 그때부터 할 수 있었죠. 그래서 녹색 바람이 불었고 이게 이제 부울경을 돌아서 대구 경북을 이렇게 휘감고 이제 수도권에서 이 활용 점정을 좀 찍었다. 특히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 안철수 대표의 그 가장 그 단점으로 지적된 것이 보이스 칼라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사자우를 토하는 안스트롱이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강한 힘을 보여줬어요. 또 이 컨벤션 과정을 거치면서 안 대표의 그 현실적 지지율이 20%를 이제 상회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지지율이 5%일 때 그 본인이 주장했던 이번 선거는 문재인과 안재인의 양강 구도라고 하는 예견을 했었는데 이게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대선 이제 본선이 맞붙게 되면 이러한 그 안철수의 지지세가 더 탄력을 받고 상당히 돌풍을 일으키지 않겠느냐, 녹색 돌풍을 일으킬 것이다. 네.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당 경선과 관련해서는 제가 꼭 예. 한마디 덧붙이고 예, 싶은 게 그러시죠. 있는 게 손학규 이제 전 대표의 공입니다. 이게 의도했는지 의도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런 경선이라는 게 대한민국 이래로 처음 있었던 경선이거든요. 네. 누구나 가가지고 현장에서 등록을 해서 이 아무나 사고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 뭐 소소한 사고들은 조금 있습니다만 이게 뭐 결과의 정당성 엎을 만큼의 사고는 아닌 것이고 흥행도 성공을 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경선 순서도 그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아무래도 서서히 올려가자 부산 경남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호남 이런 식이었는데 손학규 전 대표 쪽에서 상대적으로 호남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호남부터 하자라고 했고 박지원 대표 쪽에서는 이게 신경전이 있을 때 그래도 좀 앞서가는 사람이 양보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몰고 갔는데 이게 결국은 의도치 않은 이런 대성공을 낳은 거죠. 네. 손학규 뭐 후보는 전남 강진에서 오랫동안 고생도 하셨는데 뭐 호남에 이제 상당히 좀 기대를 했었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고요. 뭐 이제 혹시 또 국민의당에서 덧붙이실 거 있으시면은 붙이시고 다음 단계 짧게 뭐 한 말씀 드리면은 이번 국민의당 경선의 가장 큰 효과는 침묵에 나선 이론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 문재인 대세론에 기에 눌려서 안철수를 지지한다거나 국민의당을 지지한다라는 것들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못했던 유권자들이 경선 과정에서 호남 경선 이후에 본격적으로 본인들의 어떤 지지를 표현하기 시작했다. 네. 국민의당 경선 플러스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같이 진행이 됐죠. 경쟁 구도가 이제 점점 단순해졌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번 대선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안희정, 이재명의 경쟁력이라는 게 결국 문재인 후보와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떨어진다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두 후보의 상승 효과가 나타났던 것. 사실상 본선 구도가 경선 과정에서 만들어졌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예, 그렇네요. 경쟁 구도의 단순화. 예, 그 말씀, 기억할 말씀 같으네요. 이번에는 그 민주당 국민의당에 앞서서 먼저 구여당이라고 해야 되겠죠. 뭐 보수 정당이라고 요즘 이렇게 표현합니다만은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각각 유승민, 홍준표 두 사람을 이제 대선 후보로 선출을 확정을 했네요. 여기는 뭐 이렇게
뭐 탄핵의 여파일 것으로 짐작됩니다만은 이른바 컨벤션 효과는 그렇게 많이 거둔지를 못한 것 같아요. 이 그런 과정에서 또 이 보수 지지층들이 특별하니 막 결집하는 모습이라든지 특별히 활기 있게 나타난 모습은 안 보였는데 이 두 당 보수당들의 또 경선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씩 해주시죠. 네, 이 보수 그러니까 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인데요. 서로 다른 어떤 색깔의 경선을 치루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홍준표 이제 지사가 다크호스가 되면서 끝내 이제 최종 후보가 됐는데 그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상당히 깊숙이 미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뭐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대선 후보로서 거론되지 않다가 느닷없이 이 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태극기 민심을 등에 업고서 상당한 또 지지율을 확보했던 점, 그런 점도 특이한 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바른정당의 경우에는 아주 형식적으로는 수준 높은 경선이었다라고 하면서도 정작 관심을 모으지 못했던 데는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당에 대한 시각, 그러니까 어떤 정당이 어떤 이념, 지역 또는 세대를 기반하고 있느냐, 이것 없이는 한국에서의 이 정당이 안착되는데 상당히 힘들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경선을 치렀지만 이제 중요한 것이 보수 표심의 결집일 텐데 우리가 이 결집을 이야기할 때는 세 가지가 맞아떨어져야 되거든요. 하나는 이제 후보자들, 이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제 유권자, 또 하나는 이제 어떤 특정 이슈라든지 사람에 대한 어떤 정서 이런 부분인데 사실상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게 쉽지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후보자들 간에도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감정의 골이 깊어지거든요. 그리고 이 유권자의 지지층들의 특성을 보더라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다릅니다. 전통적인 보수정이라면 이 바른정당은 좀 더 이 이념적 스펙트럼이 중도나 또 진보까지 가 있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시각차입니다. 엇갈린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관심을 모으지 못했던 것도 이 박 전 대통령과 관련이 있었고 앞으로 이 두 정당이 이 결집하는 데 있어서도 박 전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된다면 여전히 교수는 박 전 대통령의 영향력을 못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의 가장 큰 차이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 차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지금 뭐 뛰어넘기가 쉽겠습니까? 선거 전에 아마 기소가 돼가지고 이제 재판에 돌입하게 될 텐데 구속 상태에서 이걸 뛰어넘기 1차적으로 쉽지가 않고 그래도 이걸 뛰어넘으려면은 어떤 제3의 강력한 후보가 있으면은 그 중심으로 뭉칠 수가 있을 텐데 지금 홍준표, 유승민 두 분이 이제 뭐 아쉽게도 그 정도 수준에는 못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보수 표심이 이런 거거든요. 꼭 보수적인 사람이 보수 정당을 찍는 건 아닙니다. 진보적인 사람이 꼭 진보 정당을 찍는 게 아니듯이요. 보수적인 사람은 보수 정당 찍기도 하지만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한테 이길 수 있는 사람을 찍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진보적인 사람도 내 마음은 진보 정당인데 뭐 민주당 이런 경우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보수판에도 펼쳐질 수 있는 거죠. 그 표를 지금 끌어오지 못한다. 특히 보수 쪽에서는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밀어왔던 게 한국 보수의 역사인데 그 부분에서 홍준표, 유승민 둘 다 쉽지가 않을 거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저는 두 분의 이 평가에 덧붙여서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이 이념의 어떤 보수냐 진보냐 또는 지역 논리를 떠나서 정말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내가 어떤 보수를 지지하느냐 뭐 진보를 지지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상식적으로 또 합리적인 차원에서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보수가 갈 길을 잃어버린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TK 중심으로 상당히 강고한 보수 체제를 구축해왔던 이러한 국민층들이 지금 부동층으로 지금 대거 한 25% 이상 이렇게 빠졌다. 이런 결과가 최근 여론조사에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어떤 추구하는 어떤 이념을 지향해서 이 한국당을 지지하겠다, 바른정당을 지지하겠다, 박근혜를 지지하니까 이 당을 지지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우리 어떤 보수의 시각도 나름 이제는 이게 옳으냐 그르냐 이런 문제로 지금 패러다임이 좀 전환된 거 아니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긍정적인 얘기를 제가 좀 해드려야 되겠네요. 일단 결론적으로 그들만의 리그였다. 그 경선 과정 그리고 본선 과정도 그들만의 리그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한 가지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바른정당의 경우 경선 과정에서 스탠딩 토론을 예, 했다라는 그렇죠. 것. 전. 그건 후보자 토론 과정에서 굉장히 저는 획기적인 토론, 지금까지의 방송 토론을 좀 한 단계 발전시킨 것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 경쟁력이 워낙 없다 보니까 그런 새로운 기법들을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이번 본선 TV 토론에서 그런 제도들을 도입한다면 그런 방식을 도입한다면 후보자 검증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런 필요성도 좀 느껴지는 뭐 경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죽은 제갈공명이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이미 탄핵되고 사법 처리에 들어간 박근혜 대통령이 여전히 보수 정당에서는 중요한 어떤 그 가늠자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말씀 들어보니까 한국 정당의 보수 정당의 한계, 물론 진보 정당도 그런 것이 있겠지만은 그 한계를 보여주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래도 변화의 어떤 가능성을 좀 남겨준 그런 것이 아니었는가 싶은데 어쨌든 아까 잠깐 말씀 나눴는데 이왕 말씀 나온 김에 그 갈 길 잃은 이른바 보수층 이 표심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인가 이 부분을 여기서 잠깐 더 짚어주시고 좀 넘어가면 어떨까 싶어요. 짧게 분석드리면은 세 가지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을 걸로 보여집니다. 이 첫 번째는 전통적인 이념 성향이 같은 자유한국당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바른정당으로 갈 가능성은 자유한국당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라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바른정당에 대한 정서가 또 박 전 대통령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유승민 후보와 박 전 대통령의 관계. 그래서 첫 번째로는 자유한국당으로 갈 가능성이 다분히 높아 보이고 두 번째로는 앞서 우리 윤태곤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결국 대선에서는 양자 대결 구도를 선호하는 유권자 특성이 있습니다. 왜? 자기 표가 사라지는 것 자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에는 지금 보수층의 정서가 상당히 반문 정서, 비문 정서가 상당히 강하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런 정서적인 영향 때문에는 이 문 전 대표의 대항마로 지금 가장 크게 부각되어 있는 인물이 안철수 전 대표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로 갈 가능성. 근데 이 갈 곳 잃은 표류하는 보수 표심은 또 투표장에 안 갈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2007년도에 그 당시에 이 MB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대세를 이루던 2007년 선거였거든. 그러다 보니까 진보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63%의 이 낮은 투표율을 보였었거든요. 그렇다면 상당수는 만약에 이 문 전 대표의 대세론이 굳어지게 되면 또 투표장에 안 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홍준표, 안철수 투표장에 안 가는 투표 포기층으로 나눠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재밌습니다. 재밌는 게 우리가 본 적이 없는 풍경이 펼쳐지는 겁니다. 한국 정치에서는 보수가 제1의 상수고 그다음에 이제 비보수, 뭐 진보와 이제 민주개혁 진영을 합치고 말고 해서가 두 번째 상수였는데 이번 선거에서 보수는 변수가 됐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상수고 보수가 뭐 방금 배종찬 본부장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쪼개질까 저렇게 쪼개질까 해서 누가 유리할까 불리할까 계산하는 한 변수가 돼버렸다는 거죠. 위상이 이제 아주 추락을 했다는 것이고 이 변수에 대해서 계산하기는 이제 좀 복잡하죠. 복잡한 함수들이 들어갈 건데 그 세 가지 아까 말씀하신 데에서 나눠질 텐데 저는 이런 부분으로도 봐요. 선거라는 것은 내가 지지한 사람을 찍는 거지만은 또 내가 싫어하는 사람한테 응징을 하기 위한 거거든요. 반대의 강도로 볼 때 지금 현재 선거를 지배하고 있는 반대에 대한 강도는 첫 번째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반대의 강도가 가장 높습니다. 이것은 뭐 당으로 치자면은 자유한국당 빼고 나머지 당 전체 아니겠습니까? 근데 상당히 중도 보수적인 사람을 봐도 문재인 대표는 별론데 뭐 안철수 찍어주고 싶은데 만약에 안철수가 자유한국당하고 손잡으면은 난 문재인 찍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죠. 민주당에서는 조금 기대를 하는 게 사실 홍준표 후보가 좀 선전하기를 기대합니다. 민주당에서는. 그러면서 이제 보수가 어디 가냐 한 20은 나올 거다라고 하고 영남에서 호남당 찍겠냐 이러는데 지금 근데 이 영남 TK 쪽 정서로 보면은 뭐 지역 감정이 조금 남아 있으니까 뭐 호남당 뭐 이런 이미지 뭐 박지원 대표로 대표되는 정치인들을 안 좋아하죠. 근데 그분들을 안 좋아하는 것보다 문재인 후보를 안 좋아하는 감정의 차이가 좀 더 크거든요. 이 비토의 정도가 아주 재밌게 섞여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정리될지는 한 달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배 본부장님께서 세 가지 핵심적인 부분들을 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조금만 제가 덧붙여 보겠습니다. 정당 투표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념 기반에서. 그게 아마 가장 오른쪽에 계신 분들이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그 세력이 그 표가 어느 정도일 것인가.
충성도를 놓고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탄핵 국면에서 자유한국당에 대한 보수 유권자들의 충성도가 그렇게 높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 옆에 아마 비슷한 충성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유한국당은 아니라고 하는 분들은 불참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가장 적은 비율일 가능성이 높고 대부분은 아마 스윙보터, 즉 스윙보터라는 건 이런 겁니다. 비록 보수 정당을 지지하지만 선거나 후보에 따라서 언제든지 이 지지하는 지지를 바꾸는 게 스윙보터거든요. 이번 대선에서 보수층에서는 스윙보터가 많이 나올 거다. 두 가지 근거로 저는 그렇게 추론하는데 첫 번째, 홍준표 후보를 찍으면 사표입니다.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두 번째, 보수 유권자들이 이익에 기반한 투표를 누구보다도 많이 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문재인과 안철수 두 가지 선택주의 중에서 어느 것이 나에게 이익인가? 거기에는 응징도 포함되는 겁니다. 응징할 수 있는 것도 이익이거든요. 그런 이익에 기반해서 투표를 한다면 스윙보터가 가장 많을 가능성이, 개연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예. 네, 뭐 대부분 정확한 분석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저는 이 보수층의 어떤 스윙보터 성향이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 그러나 이제 이 보수가 15%, 20% 가게 되면 결집이 되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보수층은 아마 지난 4.13 총선과 유사한 그러한 어떤 투표 성향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응징이라고 표현했던 그런 부분에서 이 그래도 비교적 가까운 이 중도 성향의 어떤 후보에게 표를 더 많이 줄 수 있는 이런 가능성과 개연성이 높다고 저도 분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상수와 변수가 바뀌었단 말도 좀 기억에 남을 말인 것 같고요. 또 유동성이 많이 높다는 거 뭐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요. 이제 그 관전 포인트, 앞으로 변수가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뭐 예견해보고 전망해보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뭐 여론조사 지지율 뭐 이렇게 자꾸 출렁입니다. 경선 과정에서도 이렇게 많이 바뀌었고요. 문재인 후보 1위 독주는 아직은 뭐 진행되지만은 뭐 양대 대결 뭐 이렇게 했을 때는 조금 상황이 또 많이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양자 간 대결에서 오차범위 접전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상승 이른바 이게 앞으로 계속될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또 견해들은 어떠신지 한번 우리 저 본부장님이 여론조사 기관에 계시니까 저희 그래도 추이를 잘 보시겠죠? 어떻습니까? 네. 안철수의 시간이 올까요? 아, 그렇습니까? 이 다자 대결 구도도 이제 오자가 됐으니까 각 정당별로 이제 후보자를 낼 경우에 오자 대결을 해보면 가장 앞서는 게 문재인 대표거든요. 그래서 지지율이 뭐 35% 내외가 되기도 하고 30% 후반까지 가기도 하고 상당히 지지율이 고정돼 있고 또 견고하고 또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의미는 이 지지 기반이 확고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최대의 장점이거든요. 후보로서.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양자 대결, 일각에서는 양자 대결을 왜 붙이느냐. 그렇게 만들어지지도 않는데 이런 뭐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미국에서도 양자 대결을 많이 해왔고 2012년에도 양자 대결을 많이 해왔는데 유독 이번 그 양자 대결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어떤 불만 이런 것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이 양자 대결을 해보면 우리가 정확히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유권자층이 변하느냐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의 시간을 이야기할 때 이미 문 전 대표는 상당히 고정돼 있다. 그렇다면은 안철수 전 대표의 경우에 지지율이 오르든 아니면 지지율이 내려가든 아니면 다른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든 변할 수 있는 유권자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냐 하면 가정주부층입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 상당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대가 2012년 안철수 전 대표가 청춘 토크할 때만 하더라도 안 전 대표를 지지하던 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참 의아했어요. 20대가 2013년 박 전 대통령이 이 지지율 고공행진할 때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조차 했었던 그런 연령대가 20대입니다. 30대는 줄곧 거의 변화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40대의 경우에도 40대 후반과 50대 초반까지는 또 변화의 조짐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은 유권자의 이런 변화폭을 본다면은 또 가정주부층 변화 또 20대의 변화를 본다면 적어도 안 전 대표가 되건 누가 되었건 간에 문 전 대표는 고정적인 반면에 문 전 대표의 강력한 대항마로 떠올 사람은 여전히 지지율의 변화가 있을 여지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이 가장 문 전 대표의 큰 위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문 전 대표는 제가 생각할 때 뭐 크게 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뭐 분위기가 안 좋다 하더라도 조금 빠질 수는 있겠지만 폭락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단단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더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 이거고 상대 쪽이 문제인데 이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제3지대가 뭐 국민의당 이쪽이 아니라 보수가 제3지대입니다. 그럼 역대 선거하고 한번 맞춰보면요. 87년 같은 경우에 이제 3자 구도였으니까 근데 이제 거기는 말 그대로 야권 분열이기 때문에 지금하고 좀 다르고 92년도 같은 경우에는 정주영 후보라는 강한 제3의 후보가 있었는데 김영삼 후보가 당선이 됐었죠. 97년에는 이인재 후보라는 또 제3의 강력한 후보가 있었기 때문에 김대중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정주영은 자기 이야기를 하러 나왔어요, 당시에. 근데 이인재 같은 경우에는 김대중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를 안 하고 이회창을 맹공격하면서 나왔거든요. 본선에 그런 식의 효과가 있었고 2007년에 이회창 후보가 한 15% 정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MB가 압승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회창도 그냥 자기 이야기를 하러 나온 것이었습니다. 지금 그럼 보수가 제3의 진영이라고 할 때 이분들이 그 당시 중에서 누구에 제일 가까울 것인가? 로 본다면은 저는 그냥 조금 따로 놀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거죠. 예. 그렇네요. 예. 뭐 그래서 뭐 지난번에 나오신 분도 그런 말씀도 하더라고요. 최대 변수는 보수층이 될 거다. 뭐 이런 말씀 그렇죠. 하신 분도 이번에는 있더라고요. 조금만 덧붙이자면은 보수 후보는 당선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보수 지지층이 찍는 사람은 예. 당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딜레마적인 현상이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고 봅니다. 네. 보수는 안 되지만 이번에는 보수가 결정하는 그러한 선거가 될 것이란 말에 동의하고요. 5당의 후보가 있는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 양자 구도를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양강 구도는 될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강 구도가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한 30%대의 어떤 지지를 가진 사람이 그 계속 대세론을 얘기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40% 정도 이상 넘어갔을 때 대세론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30% 정도는 유력 후보이기는 하지만 아직 대세가 결정됐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부동층이 지금 한 25% 정도로 갈 길을 찾고 있기 때문에 이 표심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이게 이번 대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대 간 투표 이런 부분도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후보들의 공약이 아직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후보 검증이 아직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 검증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또 후보들의 주요 공약들이 나오게 되면 그러한 그 공약과 또 후보 검증에 따라서 이 국민들의 표심이 또 한 번 요동을 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특별한 말씀 있으세요? 없으시면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습니다. 예전 대통령 선거나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보면 사실상 선거가 시작되면 80% 이상의 유권자들은 지지할 후보와 정당을 다 결정한 상태입니다. 네. 선거 과정에서 마지막 20% 정도가 미국 같은 경우는 결정을 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습니다. 한 30% 정도가 후보와 정당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번 대선은 훨씬 그 폭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듯이 보수 정당의 후보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이 부분이 아마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보수 유권자들이 스스로 자기의 어떤 이해관계 그리고 정체성과 일치시킬 수 있는 후보 정당이 누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위치상으로 본다면 포지션상으로 본다면 문재인 후보보다는 안철수 후보 쪽이 그렇게 될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연성이 있다는 것과 실제 표를 얻어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큰 저는 이번 대선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실질적인 변수라고 봅니다. 예. 조금 전에 아까 김 교수님이 양강은 가능하지만 양자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조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 양자 대결 구도 가능성 이것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연결되는 문제겠습니다만은 뭐 도중에 뭐 후보들이 뭐 이른바 연대 문제하고 나중에 연결될 수도 있고 빠지는 탈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 부분도 어떻게 보시는가요?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양자 구도를 여의도적 시각에서 정치인들이 정치공학적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것은 뭐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이것부터 저는 얘기할 수 있겠고요. 또 그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중도 진영 간의 어떤 후보가 연합을 해서 한 후보로 결집이 됐다 합시다. 이랬을 때 당장 이 탄핵 정국이라고 하는 에서의 시대 정신, 정권은 교체하고 권력은 나누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번 어떤 사태의 그 근본적 책임 있는 세력하고 합친다고 했을 때 역풍을 맞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 공학적 발상에서의 양자 구도는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다만 국민들의 판단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어떤 양강 구도에 의해서 어떤 양강 구도를 만들어서 어떤 후보를 선택하는 이런 선택은 합리적이고 가능할 수 있겠지만, 정치공학적 양자 구도는 우리 정치 수준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현실성도 없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단일화가 쉽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이유는 탄핵 국면이라는 것입니다. 탄핵 국면이 아니라면 다른 이야기, 다른 스토리를 쓸 수가 있는데 교수님 말씀대로 탄핵 국면에서 이런 선거공학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유권자들의 분노, 또 유권자들의 심판적인 비난을 모면하기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자꾸만 너무 양자라고 하는 것에 단일화라는 의미를 내포시키고 있는데, 양강이라는 것은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쉽게 또 가정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오자 대결 구도라 하더라도 1위와 2위의 차이가 불과 오차 범위 내 수준이면 양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후보들은 뭐 끝까지 선거를 완주한다 하더라도 이 선거의 최종 당선자 그리고 대통령이 될 사람은 양강 후보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양강이지만 양자적 성격이 강한 그런 선거 국면이 된다는 점에서 지나친 양자 구도로 연결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후폭풍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네, 이 부분에서는 전 뭐 별로 보탤 말씀이 없습니다. 워낙에 동의하기 때문에. 이 양강, 양자는 그렇게 구별할 정도로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정치학에서는 이제 이펙티브 넘버라고 하죠. 실제 등록한 후보 수와 경쟁력 있는 후보는 또 다른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은 그렇게 좀 편하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합종 연행을 통해서 수많은 경우의 수를 따져서 이게 양자 구도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계산하는 건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큰 흐름이 있고 그 흐름 소용돌이가 저는 있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두 가지 큰 소용돌이가 있고 어느 쪽의 소용돌이가 더 강하고 센가, 그 소용돌이로 전부 휩쓸려 들어갈 거다. 그 소용돌이의 힘이 센 쪽이 이기는 거죠. 네. 뭐 후보 간의 그런 연대 움직임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긴 한데 어떤 사정 때문에 예컨대 그 자료를 보니까 선거 비용이 한 5, 600억 된다더라고요. 500억 정도. 510억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예전에도 뭐 선례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까지 완주하지 못하고 정당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좀 단순화되는 뭐 이런 가능성은 어떤가요? 그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진보 정당 같은 경우에는 좀 없는 살림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버틸 수 있는 좀 굶어봤기 때문에 라면만 먹고서도 선거를 뛰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 텐데, 저도 참 그게 궁금합니다. 이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은 물론 선거라는 게 뭐 항상 돈이 모자랍니다만은 그런 걱정하면서 정치를 해본 분들은 아니거든요. 정말로 그분들도 처음으로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압박이 더해질 것이고 지지율이 뛰지 않는다면은 그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변수들도 점점 강하게 다가오는 거겠죠. 근데 짧게만 요즘 라면 값이 너무 올라가지고요. 라면을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대선은 좀 더 다른 의미가 있다. 왜? 새로 이 탄핵 국면에서 새로 생겨난 정당이 있거든요. 바른정당도 있고 자유한국당도 새누리당에서 이름을 또 바꾼 경우이고, 또 국민의당도 이번 대선에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이 상당 이후에 대선을 치르고 또 경쟁적으로 지금 상당히 물이 올라 있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그렇다면 또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거든요. 또 그런 점 때문에라도 이번 대선 이후에 여전히 또 여소야대는 유지된다라는 그런 면에서는 당의 정체성, 당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중도 하차를 하게 될 경우에 지지층에 상당한 여파가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적 측면을 떠나서 그 돈이야 또 정부의 지원을, 국고 지원을 받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중도 하차보다는 끝까지 완주하는 그것 자체로서도 정치적 의미가 크기 때문에 중도 하차의 경우가 이번은 다른 여느 선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조금만 덧붙이자면은 뭐 거의 동의를 하는데
예컨대 과거의 진보 정당의 경우를 보자면은 선거를 하면서 이 지역 조직들도 올리고 하기 때문에 막상 뭐 1%냐 2%냐 크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보수 정당들은 이런 경험이 없었는데 그 참가의 의미를 뒀는데 뭐 결과가 예컨대 3%가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차라리 이건 참여를 안 하는 것보다도 못하다는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완주를 했을 때 목표치가 얼마일 거냐 이걸 두고 이제 머리들이 복잡해질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단일화 뭐 또는 연대 뭐 이런 이야기 쭉 나오다 보면은 주로 지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중심의 이야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해요. 물론 이제 문재인 후보 쪽에 이른바 민주당 쪽에서 정의당과의 어떤 연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지금 조금 두 당이 좀 많이 좀 교류하는 느낌도 많이 들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뭐 이쪽도 있습니다만 안철수 후보 쪽을 보자면 지금 자강론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반면에 뭐 투트랙인지는 모르겠어요. 박지원 대표는 또 뭐 3단계 샐러드 현정 뭐 이른바 각 당의 정체성 유지하다 선거 후에 연정하는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과연 안철수 후보의 이 자강론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나갈 것인지 또 그게 관철될 것인지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할까요? 저는 뭐 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결과가 좋기 때문에 이 기조를 바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제가 국민의당에 이제 뭐 의원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연대 뭐 좋은데 누구랑 할 건데 라고 하더라고요. 막상 할 사람이 별로 마땅치가 않아요. 자유한국당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일단 선택지에서 제껴놓고 바른정당도 일단 자유한국당과의 이제 경합을 먼저 하느라고 집안 사정이 바쁜 것이고 김종인 뭐 정운찬 이렇게 대표되는 분들은 이미 지금 별로 영향력이 없다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참 박지원 대표가 국민의당의 이제 빛과 그림자를 다 상징하는데 탁월한 정치력이 있지만은 이게 안철수 당이냐 박지원 당이냐 뭐 이런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뭐 김종인 이런 분들이 더 데려다 놓는다는 것은 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별로 필요성이 없다라고 하고 근데 이런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이 이제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는 경우에 흡수식의 연대가 된다면은 그것은 뭐 조금 열려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럼 그때는 지지층들도 뭔가 딜을 계산을 해가지고 나눠 먹기가 아니라 이쪽 굽히고 들어오는구나라고 해서 용인을 해줄 가능성도 높은 거죠. 네, 뭐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하는데 이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 자강론을 통해서 5% 후보일 때도 자강론을 얘기했습니다. 그때 뭐 오히려 연대를 하려고 했다면 그때 연대가 먹혔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연대를 해서 끌어올린들 그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당이 시끄러운데 외부에서 온 사람들의 목소리가 컸을 겁니다. 그런데 버텼어요. 버티면서 지금 꽤 대박을 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연대론을 스스로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투트랙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바깥에서는 연대 필요성을 공감대를 형성해 주는 것이고 후보는 계속 이 자강론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국민이 나중에 가서 이 연대 필요성에 동의해주고 이것을 필요로 한다면 활용점정인 것이죠. 마지막 판에 가서 이 결정적인 세기를 받을 수 있는 국면이라면 프라임 효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점화 효과로 이 한 방을 터뜨릴 수 있는 카드는 될지언정 지금 굳이 연대론을 얘기할 이유가 전혀 없다. 역풍을 맞을 수 있거든요. 네. 샐러드를 완벽하게 만들 수 있으면은 이 단일화를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 섞어 놓았는데 조화가 되지 않으면 이것이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더 맛이 없다. 이런 샐러드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안철수 전 대표가 이 유권자의 특성으로 분석을 해보면 자강론으로부터 안 철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 유권자들이 계속해서 안 전 대표에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조심스러운 이미지가 어떤 결정으로부터 철수할까 봐 계속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자강론을 가져가는 이유도 강한 후보 대세론이 지금 이번 선거판을 흔들고 있는 선거판에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모습이 스트롱맨이라든지 또는 이 목소리가 같은 경우에도 루이 암스트롱이 아닌 루이 안스트롱. 네. 스트롱이라는 단어가 공교롭게도 이렇게 겹쳐지는 이유는 우리 국민들이 불안한 상황에서 뭔가 지나치게 예측할 수 없는 변화를 할 경우에 불안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안 전 대표의 가장 핵심 지지 기반 호남입니다. 호남에서 5대5로 가느냐 아니면 6대4로 문 전 대표에 비해서 열세로 가느냐 아니면 6대4로 우세로 가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에 호남 민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자유한국당을 껴안을 경우에 자칫
안희정 지사가 경선 때 당했던 그 문매를 맞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바른정당하고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과연 바른정당을 통해서 결합했을 때 이 확대되는 지지율의 폭만큼이나 효과가 있을까? 본인이 앞으로 경쟁에서 이 다자구도 내에서도 얻을 수 있는 지지율과 비교를 해보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부분 같습니다. 안 전 대표의 전략은 여론의 추이를 지속적으로 분석해오는 저희의 견해에서도 또 주목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우리가 문 전 대표 대선론에서는 2위 이하의 모든 후보들의 단일화를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가정하는 것입니다. 오자 대결 구도에서 지금 양자 대결 구도에서 몇몇 결과처럼 안 전 대표가 1위를 하면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바로 본인이 노리고 있는 것은 1위로 오자 대결에서도 갈 수 있는 추진 동력이 오히려 더 클 수 있다. 이 전략이 또 안 전 대표 또 국민의당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관건은 결국은 안철수 후보가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샌드위치로 비유하자면 먹을만한가, 먹을만하다라고 판단을 하면 사람들이 샌드위치를 먹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경쟁력이 있다,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유권자들이 몰려들 수 있다. 정치인을 보지 말고 유권자들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정치인이 합하는 게 아니라 유권자들이 표를 던져서 대통령을 뽑는 과정인데 결국 예컨대 국민의당이 저는 안철수 후보의 핵심적인 주장은 국민의당이 결국 빅텐트라는 거죠. 외부에 빅텐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빅텐트, 국민의당이라는 빅텐트에 가서 비를 피할 수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저는 유권자들은 그 텐트 안으로 몰릴 거라고 봅니다. 한 가지만 꼭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안철수 전 대표를 자꾸 이야기하고 단일화를 이야기하는데 더 많은 지금 기회 또 우위에 서 있는 후보는 이미 8.5부 능선 또는 9부 능선을 넘었다고 하는 것이 문 전 대표거든요. 그렇죠. 지난해 미국 대선을 보면은 오 교수님도 아시다시피 힐러리 클린턴이 10월 11일 당선 가능성에서 절대적으로 높았거든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수많은 주류 백인들 유권자들의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었습니다. 지금도 문 전 대표가 호남 유권자의 지지를 지난 대선에서 90%입니다. 그렇죠. 압도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이유는 수많은 호남 유권자들의 의문스러운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제대로 응답되지가 않는다라는 것이거든요. 심지어는 주변 신변에 대해서도 힐러리 클린턴이 가장 본인의 아킬레스건이었던 이메일 스캔들을 제대로 응답 안 했습니다. 이 측근 비선 실세였던 후마 에버딘의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걸 우려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응답을 해버리면 오히려 격차를 더 낼 수 있는데 이 여론을 분석하는 윤태권 실장님의 저희들 입장에서는 왜 후보들이 그렇지 못할 것인가가 또 궁금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걸 받아서 제가 좀 문재인 후보 이야기 조금 더 하자면은 문재인 안철수 두 사람이 제가 볼 때 좀 억울한 면이 있는데 딱 해결되지 못하는 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문재인 후보에 대해 가지고는 호남 홀대 뭐 주인공 아니냐 이건 사실 좀 더 씌우기 효과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계속적으로 이게 따라 붙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를 향해 가지고는 민주당 쪽에서 공격하는 거 정체성이 애매하지 않냐 뭐 무슨 뭐 적폐 연대 옛날에 2012년 경선 때도 안명박 프레임을 계속해서 걸었었거든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환장하겠는 거죠. 자기는 와가 정치 시작할 때부터 새누리당 확장에 반대한다. 탄핵도 제일 앞장서 가지고 했는데 계속 이 꼬리표를 붙이려고 하는 것들. 본인들은 억울한데 근데 어찌됐건 유권자들의 인식 속에서는 조금 깨림직하게 남아있는 것들이 그 두 가지인 거죠. 자, 뭐 시간이 어느새 또 다 됐네요. 그래서 한 30초 이내에서 한 20, 30초에서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었는데 못했던 거 있으면 짤막하니 정리 한 번씩 해주시고 오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제가 방금 했습니까? 저는 이번 대선이야말로 유권자의 후보자 검증이 제일 중요하다. 후보자 검증이라는 건 다른 게 없습니다. 유권자들이 원하는 이야기들을 해줄 수 있는가. 앞서 두 분이 얘기했던 게 결국은 그 맥락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문제를 누가 선도적으로 해주느냐. 이게 저는 승부를 가를 거라고 봅니다. 네. 또 누가 말씀하실게요? 네, 저는 이번 대선에서 중요한 거 특히 저는 이 호남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력한 두 후보들의 표심이 호남에서 치열한 집전을 펼치고 있는데 저도 여러 차례 제가 하고 있는 이 리서치 업무와 관련해서 호남과 관련한 분석 또 여러 가지 이 분석 조사 등을 시도했지만 중요한 것은
호남 민심, 호남 유권자들이 그 눈높이에 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한 표를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호남에 뭐가 필요한지, 대불공단에는 뭐가 필요한지, 여수 산단에는 뭐가 필요한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통해서 5년 뒤에 이 우리 호남 유권자들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지도자가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저는 이 선거전만 되면은 지키지 못할 약속들을 내놓는 그것만은 이제는 그만두고 멈춰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김 교수님 하실까요? 예, 그럴까요? 네.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은 정권은 교체하고 또 권력은 나누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누가 잘할 수 있겠는가? 그동안은 우리가 후보자를 선택할 때 덜 나쁜 후보, 또 차선의 후보를 택했다면 이번에는 베스트 후보를 뽑는 그런 선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우리 유권자들이 그 점을 좀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윤 실장님 짧게 저도 만나시죠. 호남 유권자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지금까지는 선수를 뽑아놓고 마음 졸이면서 뭐 있는 것 없는 것 다 팔아서 지원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본선까지 좀 여유 있게 선택하실 수 있게 됐으니까 좀 행복하실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좋아졌습니다. 좋아진 게 과거에는 호남에서 인기가 있으면 호남에서 인기 있는 것 자체가 영남에서 독이었고 영남에서 인기 있는 것 자체가 호남에서는 그게 핸디캡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측에서 뭐 문재인 안철수 두 사람을 말하자면은 영남에서 인기 있는 게 호남에서도 소구력이 있고 호남에서 인기 있는 게 영남에서도 오히려 자산으로 작동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제 좀 풀렸다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역시 시간이 아쉽습니다. 뭐 또 저 짧은 시간에 대해서 죄송하고요. 좋은 정보 또 좋은 의견 말씀해 주셔서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시간은 성큼성큼 흘러가서 어느새 이제 대선이 한 달여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뭐 정권 교체는 뭐 사실상 기정사실화된 이 상황에서 호남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다시 한번 치열해지는 야권 내 경쟁 구도를 만들었는데요. 앞으로 과거 기득권 체제의 종언을 고하고 더불어서 새로운 대한민국호의 출발을 알리는 이번 대선에서 호남의 한 표 한 표의 무게는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토론10 오늘 순서 여기서 잡겠습니다. 고맙습니다.